저는 평생 말을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죠. 누군가는 그걸 두고 성격이 얌전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늘 바빴으며,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 것, 말을 줄이면 어른들이 편해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집안은 말이 많은 집안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그 말들이 늘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른스러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습관이었더군요. 참는 쪽으로만 굳어버린 습관. 남편은 그래도 가끔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말이 오갈 때 제가 곤란해 보이면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곤 했죠. 그만해. 당신도 충분히 했어.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고 더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말을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말을 대신해 주던 사람이 사라진 거였죠. 그 뒤로 이 집에서 제 말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집안일과 자기 일로 늘 분주했습니다. 셋이 한 집에 살았지만 각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다녀왔어요. 밥 먹었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굳이 말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고, 그래서 따지지 않았고, 그래서 불편해도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말 많으면 다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집에 들어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 며느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들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며느리는 자꾸 제 눈치를 봤습니다.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끼리 할 이야기를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괜히 TV를 켰다 껐다 했습니다. 마음이 계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집 정리하신다면서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정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러던데요.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셔서 다 맡기셨다고.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 뜻이 정해져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던 걸까? 아니면 말을 할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된 종이들, 도장통, 그리고 가족 사진. 그 세 가지가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일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미리 좀 봐두셔야 해서요. 저는 종이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뭔데?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아직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나중에 문제없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장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생 도장은 남편이 찍었고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키고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의는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됩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더 늘어났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일장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아직은 누구도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엌에 들어가기 전에 발이 한번 멈추더군요. 어젯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와 도장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마 진짜로 오늘 얘기하려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사람은요, 무서워도 늘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더 흔들리니까요. 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짧게 쉬었죠. 며느리는 아침부터 거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또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지금 무엇을 정리하는 걸까? 식탁에 앉았는데 밥그릇이 먼저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먼저였죠. 이상하죠. 사람이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먼저 떠야 하는데 그날은 서류가 먼저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밥상이 아니라 회의다. 그런데 회의에서 저는 발언권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펼치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요, 그냥 정리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정리.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미리 정리하면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도 많고 상속 문제로 가족이 갈라지는 것도 봤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여기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확인이란 말은 가볍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심시키죠. 하지만 저는 어제부터 알 것 같았습니다. 확인은 실은 동의라는 걸, 가벼운 단어로 포장된 무거운 결정이라는 걸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제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그 순간부터 일이 시작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권리를 가져가면서 항상 이렇게 말하죠.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편해지는 사람은 보통 권리를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급하냐?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저는 다 보였습니다.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눈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미리. 그 말은 급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급하지만 급하다고 말하면 의심받으니까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은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 위해서. 그 말은 칼처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들어오지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말. 내가 엄마 위해서 하는데 왜 엄마는 거절해? 그렇게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은 반대도 아니고 동의도 아닌 애매한 말이었죠. 제가 평생 써오던 말입니다. 오늘은 넘어가자. 그런데 그 말을 하자. 며느리 얼굴이 아주 잠깐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거절은 아니네. 그 표정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낮에는 집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는데도 자꾸 집으로 전화가 왔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감정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더군요. 집안에 급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병원비나 이런 건 저희가 책임질 거잖아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저는 교환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 어머니도 정리해 주세요. 그런 뜻이었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밥풀을 한참 정리했습니다. 말보다 손이 바빠지면 마음이 덜 떨리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거실에 한참 서 있더군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서 있는 건 어릴 때 혼날까봐 들어오기 무서울 때뿐이었거든요. 아들은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잔다. 들어와라. 아들은 방에 들어와서도 쉽게 앉지 못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한숨을 쉬고 손톱을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서운한 거 있어?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울 것 같아서요. 서운할 게 뭐 있냐? 그 말은
거의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이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서운할 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고맙긴 한데 그 뒤에 뭐가 붙는지 저는 압니다. 고맙긴 한데 그래도 엄마는 좀 희생해줘야 해. 그런 말이죠. 아들은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 돈이 좀 막혀 있어. 그 말은 제 심장을 꽉 잡았습니다. 돈이 막혔다. 그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은 급하다가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급하면 누군가의 마음은 언제든 절차로 바뀝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막혔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출이 좀, 그리고 요즘 일이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순간 나는 진짜로 당사자가 되어버리니까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한다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정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다 알아서 한다던데요.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가는 거지 뭐. 말이 없어서 그 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순간 남들은 그걸 동의로 받아들인다는 걸 저는 그때 또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집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집이 남의 집 같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 저 아들. 사진이 거기 있다는 건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할 때 항상 가족을 꺼냅니다. 가족은 거절하기 어려운 단어니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가족 생각하셔야죠. 그 말은 부드럽지만 저에게는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면 가족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을 자세히 봤습니다. 공손한 말투 뒤에 확신이 있더군요. 어머니는 결국 찍을 거야. 그 확신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제 눈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못 보는 건 제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도장통을 바라봤습니다. 도장통은 가만히 있었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냥 찍어주면 편해질까?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찍어주는 순간 나는 다시는 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저는 이해합니다. 아들도 살기 힘들고 며느리도 불안하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이름을 허락 없이 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용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달력을 보았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날,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2장입니다. 제2장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압박이 쌓입니다. 가족은 엄마 위해서라고 말하고, 서류는 확인만이라고 말하고, 마을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내게 달려오면요,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저는 그 말 이름 속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다음엔 진짜가 올라오겠구나. 서류가 아니라 진실이요. 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출근 준비하며 움직이는 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 꺼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조용하다는 건 늘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의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공기 같거든요. 아침밥을 차리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이미 식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분명 어제는 두어 장이었는데 그날은 파일 하나가 통째로 올라와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니구나. 며느리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맞은편이 아니라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고요. 자리 배치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읽힙니다. 그날 식탁에서 저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중심이었고 그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정리해 봤어요. 다시 정리. 그 말은 이미 한 번 결정된 걸 어머니를 설득하기 쉽게 포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류를 들지 않고 그냥 물었습니다. 이게 뭐까지 가는 거냐? 며느리는 준비된 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명의
대출 구조, 보증관계, 그리고 위임. 위임. 그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상속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미리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임은 달랐습니다. 위임은 제가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결정할 권리를 넘기는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아들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니까요. 엄마가 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두 달 됐어요. 한두 달. 그 말이 제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제 이름을 사용하는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때서야 서류를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눈이 글자를 쫓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장을 넘기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함.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충분한 설명. 저는 그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동의.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고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아주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그동안 반대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알아서 해라.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그 말들이 이 사람들에겐 위임의 증거로 쌓여왔다는 걸요. 아들은 그때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픈 순간에 아들이 저를 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냥 일반 통화처럼 보였지만 화면에 잠깐 스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사.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이미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히 껐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는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죠. 저는 그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속이 가득 찬 느낌이었거든요. 분노와 서운함과 배신감으로요. 오후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시장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미 서류 다 됐다던데요? 이미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미 끝난 일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뒤늦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말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과 같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 속 남편 얼굴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줄 한 줄 그렇게 읽으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미 제가 한 것처럼 적혀 있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아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라는 말은 그만 생각하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 문장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도장통이 보였습니다.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았는데 이미 찍힌 것처럼 모두가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력을 봤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날, 그날이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이 되는 날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요.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다. 행동이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3장입니다. 제3장에서는 진실이 드러나는 단계가 아니라 왜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확실해지는 단계입니다. 내 침묵이 어떻게 기록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어떻게 동의가 되었는지, 그 모든 구조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다음 단계는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에서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뭔가 큰 마음을 먹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자기 뜻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끝까지 이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기록을 가진 사람이 늘 이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움직이기로 했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집안이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부엌 불만 켜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장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확인이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있던 남편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혹시 모르니 잘 두라고 했던 그 가방입니다. 그땐 그 말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 안에는 집 관련 서류 사본, 통장, 남편이 직접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아주 짧게 정리된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사람은 말보다 기록이 남는 거야. 저는 그 종이들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결정돼 있었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문이 막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는 봉투를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진행 중인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전산을 확인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명의로 최근에 상담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직원은 규정상 다 말할 수 없다는 듯 망설였지만 제가 준비해 온 사본 서류를 보여주자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족분이 위임 관련 문의를 했다고요. 위임, 그 단어를 그날 처음으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위임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더군요. 권리를 미리.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행을 중단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이 우선이라고요. 그 설명을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엔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은 무언가를 넘기는 서명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서명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집안 정리 잘 되죠? 그 말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장님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 안 됐습니다. 그 말에 이장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드님이 다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은 내가 확인해야지요.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 공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조금 바빠 보였죠. 아들은 방에서 나왔다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은행. 그 단어 하나에 며느리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 멈췄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그 말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기 힘든 거 이해한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이어서 말했죠. 근데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움직이면서
나를 빼면 그건 가족이 아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기한이 있었고 돈이 막혀서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야. 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해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의는 다르다. 저는 서랍에서 도장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제 찍어주려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 쓴다. 너희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집안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가 너무 갔다. 그 말은 늦었지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은 여전히 제가 하고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제 말이 이제는 소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제 알아서 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더더욱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누가 써버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가족이 엄마 위해서라며 도장을 내밀 때 당신은 끝까지 조용히 참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행동했겠어요?